이강훈입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내용보다도 이 PT 자료 내용은 제가 이제 원래 좌익의 역사라고 해가지고 빨갱이 역사들 히스토리 오브 레저라고 하는 강의하는 조금 추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개 꼭 그러니까 이제 일반에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자료들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서 그걸 좀 소개드리고 하면은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조금 더 확연하게 이해되지 않을까 싶어서 뒤로 쭉 내려가가지고 한국 부분 178중 됐어요. 그러니까 공방문간에 보낸 책 뒤로 쭉 거의 끝부분 쪽에가 소위 민주화 운동,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른바 민주화 운동이면 사실은 이제 그런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연공 조작은 없었다. 민주화 운동 보상도 있고 그 다음에 재심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진행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 없었다. 이제 좀 굳이 얘기하자면 좀 거짓말 좀 그만하자라고 이제 얘기는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입장을 이제 달리 하는 걸 떠나가지고 너무 거짓말을 해대니까 그 거짓말을 거듭하면서 사악해진 것 같아. 본래 그러니까 좌익 이념 자체가 그런 어떤 악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막 그냥 비유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악마라고 이제 보는데 악마가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에 불 달고 나오진 않아요. 부장하게 단정하게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세상을 속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악마가 되는 실체를 드러내는 건데 민주라는 부분들 민주주의 약점도 있고 한계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민주주의 소중합니다. 그 성취를 이룩한 부분들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성취의 출발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 자체가 대한민국 건국이 자유민주 혁명이고 마치 그러니까 이제 4.19 혹은 또 87년 소위 민주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고 암흑에 독재에 시달리고 있었던 이런 것도 비로소 벗어나가지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출발할 때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시작할 때부터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수준일 수는 없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그 서구의 앞선 이제 정치적인 선진국가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한국에 이제 건국할 때 다른 나라들보다 오히려 앞선 지점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참 어떻게 보면은 준비되지 않은 어떤 수준에서도 놀라운 어떤 그러니까 출발을 한 셈이나 다듬었는데 그걸 갖다가 우습게하고 모독하고 폄훼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좌익들의 이제 사트가 어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었지만 바보처럼 놀아난 것도 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겹쳐가 있었는데 1974년도에 이제 민청학년 사건이 있고 인혁당 사건이 있고 이런 게 2차 인혁당 사건인데 인혁당 재건이 사건 이런 그때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이제 그러니까 그 인혁당 사건 때문에 검거된 사람들이 이제 사형도 당하고 이렇게 됐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75년도 1월달 연두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책에서도 이제 글에서도 잠깐씩 그런 언급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관련자들 특히 민청학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 이 관련자들이 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이런 빨갱이들은 아니다. 명백한 반공주의자들도 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표현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가 우리는 공산당입니다라고 간판 달아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부분들 참 그러니까 지금 그 이면에 어떤 숨어가지고 그 순수하게 좀 부족한 민주주의를 갖다가 좀 더 낫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참가한 사람들도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박정희 대통령의 불만을 가진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바보스럽게 놀아난 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고 속힌 건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뭐 아무리 완곡하게 표현을 해도 그렇게 바보처럼 어리숙하게 놀아난 부분들은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이면에 민주화라는 이면에 있었던 운동, 특히 운동권 출신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역선, 마르크스주의가 얘기를 하는 소위 그놈의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대학 시절 운동권 시절에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그런 데 의해서 소위 이제 그러니까 민주화라고 얘기하는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 부르주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운동 그런 거 관심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궁극적 목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였고 제가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제 정말 몰라서 바보처럼 놀아난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들, 운동권에 그래도 핵심에 근접했던 그 세력들, 그런 어떤 부류들 입장에서 보면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거죠. 속이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주고, 그 다음에 또 민족입니다. 이런 개념들. 그래서 뒤로 그 PT 자료에 아니 말고 PT 자료에 사진 보니까 그 해방군 아니 또 기회 여기 있습니다. 뭐 공산당 그러니까 48년 8.15 이제 건국되고 나서 이 책이 나온 게 8월인지 9월인지 그러니까 거의 그 해방되자마자 곧바로 이래 나옵니다. 참 부지런하고 빠르죠. 공산당 선은 바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좀 얼굴이 조금 낯이 익죠. 레닌입니다. 레닌 이제 판각을 해서 그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레닌주의 전략 공술의 대표적인 핵심 정책이죠. 운동권이면 당연히 저거 이제 학습했어야 되고 이런 책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바로 이렇게 나온 책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문제의 책, 민주주의 시비가 여기 이제 선배님들은 이제 이강국이라는 이름을 보면 아하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신세대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뭐 저런 부분들을 교육받는다는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시비가 그냥 순수히 뭐 어떤 책일까요? 질문하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그 일반적인 뭐 자유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 이제 일반론에 대한 어떤 뭐 개론적인 어떤 서적이 아닐까, 뭐 교과서적인 대학 교재 비슷한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예전에 왜 그 실화극장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방공 드라마가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 기억을 하게 됐죠. 김삼룡 이주화 사건도 나왔던 게 기억이 나고 이강국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국 그 남로당의 핵심이죠. 나중에 이제 북에 올라가가지고 고위직을 또 맡게 되고 이런 남로당에서 낸 책이에요. 문의 서반에 나온 남로당이 출판사입니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이 저작을 내리는 자세한 설명을 하게 되면 어떤 건지 이제 다 알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한 대목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은 조금 이제 실감이 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제 4강의 이제 참 제목도 참 이거 보고 그냥
좌익선적이라고 생각을 못하죠. 제목은 이렇습니다. 민주주의와 문화라는 이제 민주주의 12강 속에 제4강의 민주주의와 문화라는 챕터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운동은 방제 반봉급 민족혁명인 것이고 우리 정치 노선도 근로대중 소시민 지식분자 진보적인 민족 보조자들을 무산계급 용도 밑에 집결해 민주주의 민족 통일전선을 구성해 일제잔재 반동 파쇼분자의 동건잔재로 숙청하고 민주정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무 우리 예술운동의 주요한 행동은 공장의 농촌의 가두의 광범한 서클 클럽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다. 서클은 예술운동의 완성인 동시에 우리의 정치 노선을 삼투시키는 한계의 말단기관이다. 마치 조직으로 볼 때 문어발과 같이 자기의 주의에 집결시켜야 한다. 공장의 농촌의 가두의 수단 문학자 동호단체, 소인극단, 음악단체, 미술단체 등을 구성해 혹은 자주 회합을 가져야 한다. 이게 이 책에 나왔던 1946년도 얘기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현재적입니까? 저게 굳이 이런 46년도에 나온 책자의 어떤 내용이다라고 소개를 안 해주게 되면 꼭 사실은 이제 저때로부터 한 40년 뒤에 80년대에 나온 운동권 팜플렛 특히 주사파 팜플렛 내용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한편으로는 시대착오일 수도 있고 혹은 변함없는 사특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민족과 인민. 지금은 인민이라고 하면 바로 감을 잡습니다. 그죠? 근데 저때는 이제 이게 해방공간 시대에는 인민이라는 개념이 주로 뭐 좌익의 용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보편적인 일반 언어였죠. 근데 앞에 민주, 민족, 인민 이게 이제 80년대 운동거리라면 혹은 그게 아니라고 선배님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산민하면서 산민도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민족, 민주, 민중 들어보신 기억이 날 겁니다. 그게 이미 이때 다 있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내려옵니다. 참 그러니까 끈질기다 혹은 그러니까 바보 같다, 집요하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제 주류 세력 혹은 그러니까 평범한 어떤 또 그리고 또 순박한 이런 어떤 지식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보스러운 지점이 좀 있었고 나름대로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 소중히 하면서도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관용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참 어리석게 그걸 그 이면에 파고들어서 얼마나 집요하고 악랄하게 이 작용을 해왔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당해버립니다. 4.19 직후에도 그랬습니다. 4.19 직후에 갑작스럽게 이제 통일운동이 쭉 올라옵니다. 나중에 이제 자료가 발굴이 되고 그러면서 다 뭐 알려지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뭐 윌슨 센터라고 그 검색을 해가지고 자료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중에 하나인데 민주당 계열의 이제 그러니까 근데 국회에서 나왔던 미국 의회에서 나왔던 공식적인 이제 싱크탱크니까 일종의 이제 당파적 이런 연구기관하고 좀 다릅니다. 거기에 자료로 다 올라가 있는 쪽에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김일성이 이제 그 4.15 직후에 떼어놓았다 생각을 하고 적화를 노렸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당시에 소련에서 알렉산더 부자노프라는 어떤 그 사람이 와가지고 조언을 했다 뭐 사실은 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회 그 좌파적인 어떤 이런 거 색채가 노골적인 그거를 앞세고 하면 하게 되면 저항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민족이라든가 평화라든가 통일이라든가 이런 걸 내고 치고 나고 파고들어라 하면서 그걸 김일성이 그대로 수용을 해서 수용을 해줬다. 그리고 본인의 판단도 그래서 됩니다. 8.15 이제 그러니까 경축사가 8월 14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연방제 통일 방안. 그게 연방제 통일 방안이 등장한 첫 번째. 그렇게 계속 시작돼 들어가고 그러자 남쪽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대학가에서는 그 민자통일하고 학생 이제 통일운동 단체가 성립이 되고 그다음에 혁신계에서 의석도 몇 개 없습니다. 혁신계에서 거기에 호응을 해가지고 가자 부르고 오라 남으로 뭐 만나자 판문점 이렇게 해가지고 격렬하게 시위를 전개해 들어갑니다. 1961년도 굉장히 전폭돼 올라갑니다.
3월달 들어가가지고 61년도 3월달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그 전후 시기에 이제 방공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질문을 제가 이렇게 던져봅니다. 방공법은 누가 제정했을까요? 하면 정문 적답으로 나오면 대체로 이승만 대통령 아닐까요? 박정희 대통령 아닐까요? 이렇게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방공법 제정안을 제기하고 들고 나온 사람은 장면총이었습니다. 자, 그 민주당 정권도 허약하고 문제가 많았지만 반공 정권이죠. 우익 세력이었고, 근데 좌파들이 날뛰기 시작하면서 휩쓸기 시작하고 엉망진창이 되니 도저히 안 되겠다, 제압을 해야 되겠다, 방공법을 들고 나오는데 못합니다. 거센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그리고 방공법 제정 반대 플러스 기왕에 존재했던 국가보안법도 없애라고 하면서 악법 철폐투쟁해가지고 말하자면 혁신 세력, 굳이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좌빨 세력들 총 분리해가지고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횃불 데모까지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싸움이 시작을 해가지고 밤까지 이어져가지고 장명 총리 집을 포위해가지고 데모도 전개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마침내 구호가 김일성 만세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달 들어와가지고 연쇄적으로 격렬한 시위가 전국적으로 예비되고 진행되어 들어갑니다. 5월 16일, 17일도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5월 16일, 17일 그러니까 전주, 대구 아마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못하게 되죠. 5.16이 일어났기 때문에. 윌슨 센터 설명한 내용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김일성의 희망은 5.16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물거품이 되었다. 사실 그대로. 자, 건너뛰어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 유신을 갖다가 민주적이다, 민주주의, 저는 이런 표현 안 쓰겠습니다. 복잡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떤 입장이 있고 하지만 그런 오늘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요. 근데 어쨌든 유신의 유감을 품고 거기에 도전하고 민주화 운동 이해합니다. 인정할 거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반유신 민주화 투쟁의 이면 혹은 그 전후 시기에 유신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면 내막에 아까 74년도 민청하면 사건, 인혁당 사건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했듯이 공산당이랑 간판 걸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습니다. 당시 반유신 민주화 투쟁은 단순화시키자면 순진한 민주파와 사악한 민주를 빈자한 좌익 세력이 섞이고 그리고 뒤에서 집요하게 책동합니다. 그런 길이 쭉 진행되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알게 모르게 점점 많은 그냥 디모크라시 정도 수준에서 출발했던 세력들이 점점 소위 진보라는 표현 이런 어떤 표현에 엮이면서 좌경화가 진행되어 들어갑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당시는 시대가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권이 그때 나름대로 위세를 떨치고 거기에 은밀하게 엮이고 유혹당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북한이 더 낫다 그런 선전에 놀아난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한국은 그러니까 이념을 떠나서 이런 부류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이런 전망을 보길래 워낙에 저쪽에서 선전을 내대니까 북한은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남북 간의 격차가 이렇게 뒤집어진 것은 7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그 이전까지는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리석은 어떤 지식인들한테는 팽배가 있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기회주의적으로 사통하고 올라탄 자기 문명을 말하자면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에 결탁해 버린 우리들도 꽤 있었습니다. 어떤 놈들이 그랬다고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그걸 어느 정도는 후회를 하면서 그런 어떤 또 보이고 하는데 참 비열하고 그러나 끝끝내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은 또 안 해요. 이런 일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알고 있죠. 그 내막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 걸 보면서 치열하게 그걸 다뤄나갔던 시대가 사실은 유신 시대였고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유신 민주화 투쟁의 이면에 있었다. 특히 박정희 시대의 그 공안 사건들 이면에 있었던 거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빨리 운동입니다. 딱
연봉 조작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운동 86 세대는 또 운동권 핵심부까지 간 사람이 기억을 하고 있고, 가령 1학년 때까지 이제 운동을 좀 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 2학년 때까지만 한 사람, 말하자면 그런 단계적으로 기억하는 바가 조금씩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학년 정도 수준에서 과학회 정도 하고 민주화운을 하면서 데모 뭐 좀 하고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건 그냥 민주주의, 민주화운동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이미 좌익사상이 보편화되고 퍼져나가고 있고 했었지만, 그런데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다릅니다. 저는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갈 때 그 겨울방학 때 일종의 밀봉 교육들이 있습니다. 핵심들 쭉 배치가 되고 하면서 이제 뭐 밖에 선배들이 지휘를 하고 지시를 받고 하는 거지만, 그렇게 3학년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학내 운동을 리딩을 해 들어가는 거고, 4학년들은 이제 대부 주동하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주동해서 이제 뭡니까 이제 깜방으로 가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체계를 짜고 할 때 남아있는 핵심들을 추려가지고 2학년 이제 그 겨울방학 때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선배가 이제 이런 이만한 복사구를 들고 들어옵니다. 저게 뭘까? 뭐 검찰에도 공소자료 같은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좀 봐라. 다인도 볼 수는 없고, 그리고 비장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봉 조작은 없었다. 딱 이게 첫마디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연봉 조작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건 없었다. 이것은 남학 변혁운동의 피어린 말자치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인혁당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통역당, 1차 인혁당 사건, 다 68년도입니다만 인혁당 사건, 그 다음에 통역당 사건, 또 2차 인혁당 사건이 있고 이렇게 쭉 이어지죠. 인혁당, 통역당, 그 다음에 해방전선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주 좀 소수의, 그런데 어쨌든 제가 소속됐던 서클에서는 그 또한 중요한 걸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난민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름을 왜 보따오로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남조선 민족 해방전선. 베트남 공산화를 주제인데 베트콩 맥주하고 똑같죠. 왜 해방전선이라고 붙여요? 그래 놓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웃긴 겁니다. 어쨌든 그 네 가지를 딱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남한 변혁운동이, 즉 다시 말해서 혁명운동, 적화운동이죠. 운동의 피어린 말자치래요. 무슨 연봉조작입니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쭉 진행돼 들어갔어요. 70년대만 해도 조금 은밀하게 진행됐는데 80년대 이제 저희 세대에 들어오면서 광범위한 대중화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서클들, 언더 서클이 아니래도 오픈 서클에서도 강도는 조금 다르지만, 그리고 심지어 과학계에서도 이제 마르크스 레닌 정도는 읽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문화가 확 퍼져버립니다. 뭔가 하면 자유민주파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말하자면 그 정도는 관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놈의 군부 독재, 군사 독재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 쪽, 여기에 몰두를 해버립니다. 근데 냉정하게 이제 객관화시켜서 평가를 해보자 하면 여기서 뭐 전두환 정권이 다 괜찮았다. 저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적인 유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 다 떠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정권도 전두환 정권도 마찬가지. 이걸 그놈의 소위 군사 정권이라는 군사 독재 정권의 프레임으로 가두어가지고, 그렇다면 아마 이럴 겁니다.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가장 젠틀하고 성공적인 군사 정권이었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덜 야만적인 군사 정권은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남미의 군사 정권이라는 부분은 동일한 개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재미삼아 총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짓들을 합니다. 정말로.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시대도 마찬가지, 전두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저렇게 나이브하게 했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프레임으로 가둬놓고 그러면서 군이라는 것, 독재라는 개념을 써가면서 그 정부를 다운시켜버립니다. 가둬버리고. 그러면서 마침내 김영삼 정권이 성립됐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문민정권. 그걸 자연스럽게 내세우는데 사실 본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보면 정말 속된 표현은 쪽팔리는 겁니다. 문민정권, 자신의 정부의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문민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나라를 국가를 책임지는 모든 정치인 정치 세력들은 잠재적으로 비상시기에 정부가 군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다 정사가 되어야 돼요. 정치인들 다 당연히. 그러니까 문민. 그러면서 군발이 하면서 다운시켜버리고 잘못된 발상이 없어요. 틀림없는 겁니다. 건강성이 없어요. 아주 잘못된 발상법인데 이런 부분들을 엮이고 횡행을 하면서 지금 그 뒤에서 암약해오던 민주화운동, 민주화의 그늘, 개방, 자유 그리고 반용을 줘야 된다. 이 면에서 독초가 자라, 붉은 독초가 자라 계속 올라와가지고 이게 87년 소위 민주화가 되고 나서 이제 휩습니다. 휩쓸어와가지고 소위 87년 체제 30여 년 동안 그야말로 제대로 시비를 걸지 못하는 사이 그동안 무엇이 진행되고 있느냐. 한편으로는 민주를 빙자해가지고 좌경화가 사실은 적화가 급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윤석열 정권 시대 사실상 내전 상태다. 다행스럽게 된 겁니다. 그런 내전 상태. 문재인 정권 시대 적화 상태였습니다. 굳이 우습게 표현하자면 죽다 살아납니다. 아직도 팽팽한 상태고 자칫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상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들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 정말 위험하고 긴장된 상태에 와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권 때 노골적으로 그런 모습을 다 보여줬죠. 어떻게 진행되어 들어갔느냐. 운동권들을 동경을 하면서 전향자들도 좀 나타나고 있었지만 희한하게도 제가 이제 글들 올려조선에서 그래서 조금 소개를 했습니다만 주사파들은 전향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소련 동구가 사회주의가 붕괴했다고요. 그 문제가 본질일 수가 없어요. 민족 이걸 앞세우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주사파들은 마르크스 레닌을 공부 안 했습니다. 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주체만 내세우면 됐네요.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관심도 없었고 동료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류들이 쭉 존재하는데 김대중이 이제 젊은피 수혈해 가면서 대거 받아들였습니다. 대부분 주사파들이에요. 원래 피리계열들은 소련 동구 무너지면서 운동을 그만둔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노동 현장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기본으로 했고 독자적인 노동당을 만든다는 이 가는 걸 기본으로 했는데 이쪽 세력들은 이게 사실은 무조건 주류 세력이었는데 원래 주류 세력이 김영환 때문에 갑자기 김일성 주사파가 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랬다가 김영환을 계기로 해가지고 본색을 다 드러내주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쪽에 주도권을 넘겨준 거 있고 사실은 이제 인혁당 통역당 케이스에서 알고 있듯이 운동권은 그걸 갖다 자신의 뿌리로 했습니다. 인혁당 통역당이 친국이 아닙니까? 운동권은 그걸 뿌리로 했습니다. 핵심 나중에 그 교육을 다 받아요. 정책적으로 다 그런 물론 그것 때문에 격렬한 어떤 거니까 갈등과 이제 다툼이 벌어지고 이건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주사파 세력들이 이러저러하게 절대 다수가 돼가지고 이게 수혈이 되면서 쭉 정치권에 진입을 해버렸어요. 개개인별로 보면은 사실은 야비하고 기회주의적인 어떤 출세주의 분자들이겠지만 재밌는 게 그리고 정말 간과할 수 없는 게 75년도 그 전후 시기에 이것도 이제 윌슨 센터 자료에 다 나옵니다. 김일성이 불가리아 총리를 만나서 대화를 한 내용이 불가리아 측에서 기록을 한 부분들이 나중에 밝혀가지고 이 윌슨 센터에서 입수해서 게재를 해놨습니다. 거기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남한에 지금 이제 통역당 당원이 3,000명밖에 안 된다. 이런 3,000명이 적은 게 아니죠. 과장된 자랑일 수도 있지만, 근데 설명이 참 묘해요. 이 남쪽에 이제 통역당이나 소중한 이런 게 형성이 됐는데 너무 그러니까 과하게 활동을 하고 밀어붙이고 하다가 역량이 많이 와야 됐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말고 조용하게 노동계로 각계각적으로 조용하게 진토에 들어가고 그리고 합법 공간에 특히 뿌리를 내리는데 더욱더 신경을 쓰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 표현, 그것만 영어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뉴 데모크라틱 파티를 우리는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거기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가고 지시했다. 뉴 데모크라틱 파티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것들이 나중에 그대로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해방동만 시대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궁극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너무 급진적으로 내세우게 되면은 지장이 있다. 민주를 앞세우라. 김일성이가 이 사특한 몸이 어쨌든 소련에서 교육 훈련을 좀 받았다. 계속 내려온 게 민주하고 민족을 내세우고 겁니다. 성시백에 몰아난 김구 선생, 김규식 선생 이런 사람들은 그 민족 통일 거부하기 힘든 그런 명분론이 좀 있는 거죠. 이런 데 엮이고 했었거든요. 그 비슷한 일들이 세월을 지나서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통일운동 같은 것들을 앞세우고 한 것도 그대로 다시 다 번복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 들어가고 그리고 김대중 정권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수립이 됐을 때 희한하게도 과거에 이제 좌익운동은 더 이상 안 되라고 적었던 놈들도 갑자기 더 들뜨기 시작하더군요. 참 희한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가 김대중 정권이 수립되고 노무현 정권 재창조를 성공을.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심한 정도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단하게 운동을 하지 않았던 운동권이라고는 굳이 얘기할 수 없었던 그때 뭐 대모함은 안 해본 친구들도 없죠.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갑작스럽게 판타지에 사로잡히듯이 낭만적으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40대, 50대들이 보이는 어떤 성향들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격렬하게 이제 밀어붙이기 시작하더니만 이명박, 박근혜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말하자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아쉬운 거 유감이 참 많습니다. 좀 제압을 했어야 되는데 그놈의 국민 통합 이런 부분들의 그럴듯한 논리에 범생이적인 모범생적인 논리에 엮이고 놀아나고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기회를 많이 놓죠. 물론 쉽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시절에 이제 겪었죠. 이석기 사건을 겪었지만 이석기의 그 통진당하고 더불당의 차이가 좀 보입니까? 하긴 뭐 통진당은 대장동 뭐 이런 건 안 하네요, 그죠? 더불당이 더 대단한가요? 참 여전히 내세운 건 민주만 내세우고 하죠. 그런데 더불당이 더불어 가는 대상이 어떤 식이었습니까? 북한과 더불어 가려고 안달복달하고 중국과 더불어 가려고 안달복달을 하고 기회만 생기면은 일본 경력 이미 그랬었고 일본을 원수 상태로 복귀시키려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도 깨뜨려버리려고 발악들을 해서 이렇게 진행되더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이름을 왜 지었어요? 김일성 회고록의 제목이 실기와 더불어입니다. 그 제목이 그렇다는 거 그들도 모르지는 않겠죠. 상식적이라면은 정당 내용을 그런 부분들을 뭐 고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는데 좀 삼가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아무튼 이 이제 더불어 민주당 이렇게 된 세력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의 이제 보이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명백한 좌익 정당인과 동시에 이제 범죄적 타락까지 이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당연한 귀결입니다. 원래 빨갱이들은 그렇게 됩니다. 양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교육을 받을 때 소위 그 의식과 교육을 받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수시로 해내게 됩니다. 농담반 진담반 비슷하게 그리고 그럴듯하게 행세를 하듯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부르주아의 급위의식에 지나지 않아. 라는 식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히면서 양심이 전가해야 됩니다.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면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가려서는 안 된다고까지 가버립니다. 그게 폭주라고 탈레반적인 어떤 이렇게 탈레반에 비교하기도 미안할 정도 폭주를 해버리고 양심 아예 없는 이런 어떤 존재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문제도 끊이기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권 불의의 어떤 작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나는 위선은 불가피하다 라고 하면서 조국을 옹호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모습들입니다. 민주주의라는 부분들이 그런 어떤 그 소중한데 약점이 있고 활용도 하고 이럴 수 있다는 게 다시 뺏어와야 됩니다. 저들이 탈취를 했고 민주주의를 탈취하고 그걸 가지고서 자유를 유린하고 능멸하고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 한 일들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알게 모르게 악마화되어 버린 바보들이 수두룩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